코스모스, 칼 세이건, 홍승수 옮김. 칼 세이건의 빈 의자. 코스모스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있으며 미래에도 있을 그 모든 것이다. 코스모스를 정관하노라면 깊은 울림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다. 나는 그때마다 등골이 오싹해지고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아득히 높은 데서 어렴풋한 기억의 심연으로 떨어지는 듯한 아주 묘한 느낌에 사로잡히고는 한다. 코스모스를 정관한다는 것이 미지 중 미지의 세계와 마주함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 울림, 그 느낌, 그 감정이야말로 인간이라면 누구나 하게 되는 당연한 반응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코스모스 중에서. 다시 이 빛나는 점을 보라. 그것은 바로 여기, 우리 집, 우리 자신인 것이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아는 사람, 소문으로 들었던 사람, 그 모든 사람은 그 위에 있거나 또는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기쁨과 슬픔, 숭상되는 수천의 종교, 이데올로기, 경제이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과 겁쟁이, 문명의 창조자와 파괴자, 왕과 농민, 서로 사랑하는 남녀, 어머니와 아버지, 앞날이 촉망되는 아이들, 발명가와 개척자, 윤리도덕의 교사들, 부패한 정치가들, 슈퍼스타, 초인적 지도자, 성자와 죄인 등 인류의 역사에서 모든 것의 총합이 여기에 이 햇빛 속에 떠도는 먼지와 같은 작은 천체에 살았던 것이다. 창백한 푸른 점 중에서. 날씨가 좋은 날이면 칼은 자연에 묻혀서 사색하며 글쓰기를 즐겼다. 뉴욕주 이타카시 소재의 우리 집을 둘러싼 바로 그 자연의 아름다운 속에서 말이다. 내가 이 글을 쓰고 있는 방의 창을 통하여 폭포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뜰이 가득히 밀려온다. 칼은 몇 시간씩 뜰에 놓인 테이블에 꼼짝도 않고 앉아있고는 했다. 백색 소음에 물소리가 만들어내는 그 음악이 한 가지 일에 몰두할 수 있는 완벽한 환경을 제공한다는 이야기를 내게 하고는 했다. 나와 칼이 잊혀진 조상들의 그림자를 공동 집필할 당시의 일이다. 컴퓨터에서 눈을 떼어 시선을 창밖으로 잠시 돌렸더니 덩치가 엄청나게 큰 사슴 한 마리가 칼의 어깨 너머로 원고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칼은 등 뒤에 사슴이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자기 앞에 놓인 우리의 원고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집중하기는 사슴도 마찬가지였다. 칼이 원고에 뭐라고 쓰는지 알고 싶기라도 하다는 표정으로 칼의 어깨 너머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것이다. 폭포에서 흘러내리는 물, 영겁의 역사가 층층이 새겨져 있는 저 절벽, 그리고 사슴을 비롯한 각종 야생동물들은 아직 그대로인데 칼이 앉아서 글을 쓰던 의자만이 텅 비어있구나. 칼이 우리 곁을 떠난 다음 행성 지구는 태양을 10바퀴 돌았고 그동안 이 작은 세상에는 적지 않은 변화가 있었다. 눈부신 지성과 가없은 지식을 가진 그가 아직 살아있었다면 지구 문명이 최근에 밟아온 길을 두고 어떻게 평가했을까? 그리고 지구 문명의 야만성과 우리를 둘러싼 무명에 대항해서 또 어떤 운동을 펼쳤을까? 그리고 그러한 운동들을 통해서 그는 또 얼마나 많은 영혼들에게 열린 마음을 갖게 했을까? 지난 10년 동안 나는 칼을 그리워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이었고 함께 일을 하던 파트너였다. 전 세계를 상대로 과학지능과 우주개발의 필요성, 그리고 이성적 사고와 민주주의를 외치던 그의 목소리를 나는 지금 가슴 시리도록 그리워한다. 또 그가 관심을 가지고 있던 또 하나의 주제인 생태계 문제는 지난 10년의 세월 동안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상태로 방기되어 있다. 나는 이 비극적 방치가 가져온 폐해가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이 문제에 선뜻 나설 수도 없는 실정이다. 그건 내가 감히 넘볼 수 없는 칼의 위대성 때문이다. 내가 앞에 나서서 그 대신 무엇을 하든 그건 20여 년 동안 그와 나누었던 깊은 대화에 근거한 추측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지만 칼이 일생 동안 해온 말과 행동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그라면 이야기했을 게 아주 당연하다고 생각되는 것들은 다른 것에 비해 내가 좀 더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다. 행성학회가 최근에 이룩한 위협 같은 게 그 예일 것이다. 그 중에서도 최초의 태양도친 우리의 코스모스 1호를 우주에 진수한 업적이 특히 그렇다. 칼이 루 프리드먼을 향해 자신의 모자를 살짝 들어 올리면서 이 계획을 성공으로 이끌어준 그의 지도력에 대해 감사를 표시하는 모습이 지금 내 눈에 보이는 듯하다. 칼이 살아있었다면 이 계획을 우주개발 역사에서 하나의 큰 획을 긋는 사업으로 키워내기 위해 사방팔방으로 재정 지원을 요청하러 다녔을 것이다. 나는 그의 설득력을 신뢰한다. 칼이 살아있었다면 지금쯤 우리는 코스모스 2호의 진수 순간을 카운트다운하고 있을지 모른다. 화성 탐사 계획들이 최근에 성취한 여러 가지 발전들을 보고 칼은 지금쯤 한껏 고무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옛 학생들이 이 계획들을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다. 또 카시니 하이원스호 탐사를 통해 칼은 토성과 타이탄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이 알게 됐을 것이다. 아니, 훨씬 더 많은 예측을 할 수 있는 고지에 올랐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화성과 태양계의 외곽에 대한 새로운 자료들을 칼에게 전해줄 수 없다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다. 최근에 우리가 획득한 행성과 위성들의 수많은 영상들 중에서 단 하나만 그에게 전해줄 수 있다면 나는 주저앉고 타이탄의 영상을 택하겠다. 타이탄이야말로 그가 일생 동안 꿈꿔왔던 천체이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타이탄의 해안을 조사할 목적으로 내려보낸 하이원스호 탐사 로봇이 촬영한 사진을 골라 잡겠다. 얼음으로 덮인 고지대들, 지금은 물이 모두 말라버린 강줄기들, 그리고 한때 바다였던 지역의 해안선 같은 흔적들이 잘 보이는 바로 그 사진 말이다. 이 사진에 나타난 타이탄의 해안이 내게는 지구상 그 어느 곳보다 프랑스 남부의 비아리치를 빼닮은 듯하다. 칼은 1930년대에 브루클린에서 살던 소년 시절부터 행성과 위성들이 구체적으로 실체로 부각될 날이 반드시 오리라고 기대해왔다. 타이탄의 대기가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무리 나쁜 환경이더라도 타이탄의 해안선은 칼의 기대에 환영의 손짓을 보내고 있는 것이다. 최초의 우주왕복선이 진수되기 여러 해 전에 이미 칼은 우주왕복선 계획을 불완전한 임무 없는 능력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우주왕복선 계획으로 말미암아 정부의 썩 내키지 않는 지원으로 겨우 마련할 수 있었던 과학 예산이 소리 없이 슬슬 새나가게 될 것이라고 예견했다. 그러므로 지금쯤 그는 연방 정부로부터 우주과학을 위한 재정을 확충하려는 싸움에 발벗고 나섰을 것이다. 그리고 과학진흥을 위한 운동을 계속해서 벌여나갔을 것이다. 또 우리가 최근 수년 동안에 직면해야 했던 다양한 문화적, 정치적 폭거들에 대하여 예리한 반론을 제기하는 운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을 것이다. 시대의 거대한 흐름을 칼 혼자 막아낼 수 있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자기 의사를 표명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칼은 꼭 필요한 지도력을 제공했을 것이다. 미국의 최근 상황을 두고 칼이라면 어떤 생각을 했을까? 독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내가 아는 한 다음 이야기에서 직접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칼은 자신이 미국의 시민이란 사실에 커다란 긍지를 갖고 살았다. 그가 그토록 자랑스럽게 여겼던 미국의 위대함은 각종 선거제도의 정직성과 성실성에서 비롯한다. 우리가 각종 제도의 근거로 삼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
국내법과 국제법이 정하는 모든 규약을 존중하려는 미국 국민의 의식과 태도, 엄밀하고 정확한 증거와 진실을 요구하는 문화 등이 칼이 자랑하는 이 나라의 특징이다. 거기에 더해서 이 나라 국민은 교회의 국가의 완전한 분리가 갖는 결정적 중요성을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해왔으며 재앙이 닥쳐왔을 때 서로를 배려할 줄 아는 마음 또한 갖고 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꼭 지켜내려는 가치들 중에서는 과학과 공공의 교육에 관심을 갖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그 무엇보다 헌법에 보장된 권리선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렇다면 오늘의 현실에 대한 칼의 반응은 뻔하지 않겠는가? 칼은 2001년 9월 11일에 사건이 일어나기 5년 전에 이 세상을 떠났다. 그러나 그 전부터 그는 중동의 메카에서건 아프리카 대륙의 바이블 벨트에서건 점차 세를 얻어가는 종교 근본주의자들의 활동을 우리의 가치체계에 대한 중차대한 위험 요소로 간주하고 있다. 이러한 위협은 우리의 가치관을 달리하는 외부 또는 우리의 가치관을 공유하는 내부로부터 쉽게 올 수 있다. 근본주의자들을 지배하는 사고의 뿌리가 무엇인지 간파한 칼은 수면 위로 은근슬쩍 정체를 드러내기 시작한 이 해악을 방지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을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경합하고 있는 가정들의 경중을 가늠하고 그들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 과학의 힘이었다. 그래서 그는 악령이 출몰하는 세상, 과학, 암흑시대를 비추는 촛불을 썼다. 골수이식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중세적 고문의 고통과 싸우면서도 그는 이 책을 집필할 힘을 짜냈던 것이다. 이 책은 병마와 싸우는 삶의 마지막 기간 중에 그가 쓰고자 했던 두 책 중에 하나였다. 의사는 골수이식이 진행되는 몇 개월 사이에 책을 2권이라도 읽는 환자를 본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하물며 집필은 이야기에서 더 무엇하겠는가. 칼은 평소에 첨단 과학기술에 뿌리를 둔 민주주의 사회에서 한 사람이 건전한 시민으로 성숙하는 데에는 효율적인 과학교육이 꼭 필요하다고 주장하곤 했다. 그러므로 나는 칼 세이건 재단이 칼 세이건 아카데미를 운영하기로 한 결정에 칼이 매우 흡족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 CSA는 플로리다주 힐스보로 카운티의 템파 지역 중학생들이 현대 과학이 찾아낸 자연 경이로움을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이 계획은 우리가 플로리다주의 휴머니스트 연맹과 이 지방 침례교회들과 함께 이루어낸 놀라운 협력의 결과이다. 이 세 기구는 근본적으로 다른 이상을 가진 사람들의 조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통의 목적을 위하여 함께 일했다. 이 협력이야말로 우리가 꿈꾸는 바람직한 세상의 실현 가능성을 예시한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해인 금년에는 모두 78명의 학생들이 참여하게 되는데 이들은 미국에서 가장 혜택받지 못한 낙후 지역의 어린이들이다. 나는 행성학회 회원들 중에서 과학적 사고의 가치를 높이 여기고 사회 문제에 대해 건전하고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며 칼의 이상에 동조하는 이라면 누구든지 칼 세이건 재단의 문을 두드려 주기를 바란다. 바로 지난 여름이었다. 전 부통령 엘 고어가 만든 지구온난화에 대한 영화 불편한 진실을 보면서 나는 칼이 지금 살아있다면 하버드에서 한때 가르친 적이 있고 또 오랫동안 친구였던 엘 고어를 무척 자랑스럽게 여겼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영화에서 엘은 자신의 사고체계에 남긴 칼의 영향을 수차례 피력했다. 칼에 져서 창백한 푸른 점의 화두를 자신의 기억에서 다시 떠올림으로써 그는 이 영화가 줄 수 있는 영성적인 충격의 근간을 마련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젠 지나 꽤 오랜 시간이 흘러버린 먼 과거의 추억이다. 그때 우리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을 갖고 과학적으로 엄밀하며 설득력 또한 출중한 논지를 개발해서 지상의 모든 민족들을 행성지구의 관점에서 하나로 묶어야 하고 그리하여
무감각 상태에 빠진 인류를 그 깊은 잠에서 깨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구인들의 통일과 무감각에서의 각성만이 생명의 원천인 이 행성 지구를 환경재앙의 위험에서 건져낼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병원에 가던 날 칼이 들고 갔던 서류 가방은 자물쇠가 채워진 채 1996년 12월의 상태 그대로 남아있다. 그 가방은 하나의 타임캡슐이었다. 그 즈음 그가 하던 일과 칼에게 허락된 마지막 며칠의 유예에 대한 그의 생각이 그 가방 안에 간직되어 있다. 나는 그 가방을 집으로 가져왔지만 어쩐지 내용물을 들춰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이 글을 쓰기 위해 자리에 앉아 바로 지금 이 가방을 열고 안의 내용물을 들여다볼 좋은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럴듯한 숫자 조합을 몇 가지 시도해 보았으나 모두 허사였다. 그런데 내 생일 숫자로 조합해 넣자 황금빛의 빗장이 찰칵 소리를 내며 경쾌하게 열렸다. 우리 가족 사진이 몇 장 들어있었다. 당시 14살이던 사샤가 보낸 토성 모양의 생일 축하 카드가 보였다. 미국 항공우주국의 보안 배지, 그 묶음도 나왔다. 갈릴레오 탐사선이 찍은 유로파의 사진이 책 뒷면을 장식한 사이언스 잡지 한 권, 각종 행성들의 표면을 담은 여러 장의 슬라이드, 크리스 치바가 결코 실현될 수 없었던 자신의 방문 계획을 알리는 메모 쪽지 등이 그 안에 들어있었다. 닐 타이슨에게 보내는 칼의 답장도 편지도 왔다. 브롱크스 소재의 한 고등학교 학생이던 닐이 과학자로서 자신의 커리어를 칼에게 문의한 후 둘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는 관계였었다. 또 눈에 띄는 편지가 있었다. 내용인즉 행성 보고서의 한 독자가 물어온 질문에 칼이 답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칼린 앤더슨의 부탁이었다. 간단한 분자 구조의 기체들이 자외선을 쪼이면 어떻게 복잡한 유기물 찌꺼기로 변하게 되는지 그것이 궁금하다는 질문이었다. 칼린의 요구에 칼은 물론 그렇게 하겠다고 선뜻 답했다. 미술가인 돈 데이비스에게 보내는 메모는 영화 콘택트에 필요한 천체들의 영상에 관한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과학자이면서 미술가인 빌 하르트만이 칼에게 화성의 운석 구덩이에 관해 묻는 내용이었다. 나사에서 1997년에 열릴 원시 화성에 관한 워크숍과 또 백악관에서 그해 12월에 열릴 우주 개발의 미래에 관한 백악관 회의에 칼이 기조연설을 수락한 데 고마움을 전하는 편지들이 있었다. 삶의 마지막 일주일을 맞으면서 칼은 어떻게 해서든지 백악관 회의에서 자신의 생각이 전달되도록 하고 싶어 했다. 당시 칼은 자신이 곧 죽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40년 우주개발 역사가 성취해 놓은 것들 위에 우리가 또 무엇을 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남기고 싶어 했던 것이다. 칼은 별을 향한 긴 여정에서 우리가 방향을 잃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걱정했다. 이 위대한 과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인류의 의지가 혹시 사그라지기라도 하면 어쩌나 하고 크게 우려했다. 침대에 누워서 죽어가는 와중에도 그는 자신이 하려던 기조연설의 내용을 있는 힘을 다해 구술해 나갔다. 이 광경을 보면서 나는 심장을 쥐어짜고는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 그리고 며칠 후 부통령 고원은 칼의 구술 내용을 대독하는 것으로 예정됐던 백악관 회의를 시작했다. 칼의 마지막 순간에 내가 그에게 들려줄 수 있었던 몇 가지 이야기들 중 하나가 바로 칼의 메시지가 백악관 사람들에게 전달됐다는 것이었다. 그는 내 이야기에 미소로 답했다. 이미 담갈색으로 변해가던 그의 두 눈망울에서 나는 여러 가지를 읽어낼 수 있었다. 엘 고어에 대한 고마움, 우주 과학 정책을 결정하는 이들에게 자신의 비전을 전했다는 안도감,
우주 과학의 미래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 등이 그의 눈빛에 섞여 있었다. 우주 과학의 미래에 대한 그의 우려는 적어도 짧은 시간 척도로 보았을 때 아주 타당한 것이었음이 그 후에 곧 판명됐다. 앞으로 2걸음 나아갔다가 뒤로 1걸음 물러서는 식의 변화로 인류의 역사의 먼 길을 걸어 여기까지 왔다. 별을 향한 여정에서도 우리는 우회로들을 종종 만나곤 한다. 우회로야말로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편이 아닌가.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서 결국 지구인들은 칼이 물려준 위대한 유산을 중심으로 하나의 공동체를 형성해 나갈 것이다. 칼이 앉아있던 그 의자는 주인을 잃은 지 오래됐지만 그가 우리에게 전한 이상과 가치관은 여기 그대로 있다. 그가 갖고 오던 꿈들마저 인류 전체의 꿈으로 고스란히 남아있지 않은가. 2006년 가을 앤드루얀. 이 글은 칼 세이건 서거 10주기를 맞아 부인인 앤드루얀이 세이건 사후 10년을 추억하며 행성보고서 2006년 11월 12월호에 쓴 글이다. 코스모스 특별반을 출간하면서 앤드루얀과 칼 세이건 재단의 특별한 허락을 받아 한국어판 서문을 대신하여 기자했다. 옮기니